자, 이론 교재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자, 400페이지 9번에 보시면 건축 허가에 제한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난해 출제가 됐죠? 네, 출제가 자주 됩니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축허가 제한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강도의 제한을 비교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네. 잠깐 볼까요? 네, 건축허가의 제한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필기 필요 없습니다. 앞에 보시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특광도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강도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이 두 개를 항상 비교해서 학습하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를 제한하느냐면 모든 허가권자가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요. 이미 허가받은 건축을 해. 착공을 못하게,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는 거여서 허가 제한, 착공 제한이 모두 가능해요. 언제? 국회에서 딱 법률을 만들어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돼 있죠. 첫 번째가 교재 밑줄 그십시오.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죠.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주무부 장관이죠.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둘 중 한 개에 해당해야 돼. 교재 밑줄 그시라고.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둘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누가?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건축허가권자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 이미 허가받은 건축을 해. 착공을 못하게 착공 제한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제한입니다. 네. 특강도의 제한. 내려오십시오. 줄 껐죠? 지역계획. 밑줄 껐죠? 교재에 지역계획과 도시군 계획이죠. 지역계획과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누구를 제한합니까? 교재 보세요. 누구를 제한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 이미 허가받은 건축을 착공을 못하게 착공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한번 봐요. 누가 안 외우겠어? 특강도의 제한 사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 사유를 항상 비교해서 외워야 돼. 이걸 계속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거 섞어서. 시험 낼게요. 여기 보고 대답해 보세요. 서울특별시장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는 강남구청장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잖아. 국방부 장관의 요청은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거잖아.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 사유지, 서울시장의 제한 사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서울시장에게 요청하면은 이게 어떻게 틀렸다고 생각하냐고. 국어적으로 완벽한데 법적으로 틀린 거잖아. 이게 다 속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 사유하고 특강도의 제한 사유를 구분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다, 핵심. 그리고 다시 얘기해 보시고.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강남구청장 허가권자,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야. 허가권자로 표현하면 틀려요. 여기 서울시장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은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포함될 수 있잖아. 서울시장이 다른 시장이나 군수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허가권자를 표현하면 틀려요. 그런데 다시 할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강남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OX? 다시 할게요. 서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강남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OX? 허가권자에 강남구청장 들어가 있죠? O가 되잖아. 여기는 허가권자로 표현하면 틀리는 거야.
아셨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제한 사유를 비교하시면 돼요. 이게 핵심이라고.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401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읽어드립니다. 자, 건축하거나 건축의 착공을 제한할 때 줄 거예요.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건축법상 건축가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 이내로 한다. 이게 원칙이라. 오른쪽입니다. 401페이지 위에. 오른쪽 401페이지 저 위에. 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건축법상 건축가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 이내로 한다. 줄 것이고 밑에 원칙. 2년 이내로 제한함이 원칙인데 줄 거요. 1회 1년 범위 내에서 제한 기간은 연장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꼭 해야 돼. 줄 거요.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특강도는 줄 거요. 시장, 군수구시장의 건축하거나 건축을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돼.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장관은 특강도의 제한 내용에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읽고 지나가야 돼.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03페이지 오세요. 403페이지 좀 집중하고 잘 따라오세요. 403페이지. 403페이지 11번 보십시오. 안전관리 예치금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하시고. 네, 안전관리 예치금. 거기 잠깐만 들어요. 설명 들어요. 무조건 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관리 예치금이 무엇일까? 잠깐 설명드릴게요. 안전관리 예치금. 안전관리 예치금. 자, 여러분. 평택역 주변 지역에 80층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옵니다. 주상복합 80층. 주상복합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와, 우리 평택에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50층 정도의 구조물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시공업체가 파산하고 대표가 해외 도피해버렸어. 공사 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면 평택의 랜드마크입니까? 평택의 흉물이 됩니까? 흉물로 장기간 방치될 수 있잖아. 누군가가 안전하게 최소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고 미관 개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돈을 이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공사비 1% 범위 안에서 미리 평택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하는 거. 이게 안전관리 예치금이라. 공사 현장이 장기간 방치됐을 때 안전하게 미관 조치나 또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 일부를 예치시키는 것을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시공사가 부도 내고 대표가 해외 도피하더라도 그 예치된 예치금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조치를 하고 미관 개설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이제 무슨 돈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건축법상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 대상 건물, 예치 금액이 얼마인지만 기억하면 돼요. 양거를 2번입니다. 예치금하고 예치 대상 줄 거 있죠.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인 건축을 비출 거예요.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이 안전관리 예치 대상이 됩니다. 예치 대상이죠. 자,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일 밑에 줄 거예요. 제일 밑에 건축공사의 몇 %? 1% 구간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꼭 지나가면 되죠. 시험에 나오는데 잘 안 나와요. 10년에 한 번 정도 확률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잠시 넘겨요. 넘겨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한두 번은 안 기다리고 가버립니다. 406페이지 오세요. 406페이지 오셔서 건축신고 대상이 나와 있을 겁니다. 406페이지 찾으셨나요? 건축신고 대상. 그 밑에 1번 건축신고 대상 동그라미 하시고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박스안에 나와 있죠. 박스 앞에 묶어서 암기, 꼭 암기. 외워야 됩니다. 뭐 제가 설명할 대상 아니야.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해야 돼, 이런 거는. 이런 걸 안 외우면 자격증 안 준다는 생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미뤄두잖아. 못 외워요. 누가 미리 외우냐입니다. 20대는 알아서 해야 됩니다. 20대는 한 3일 밤새면도 괜찮잖아. 근데 50대는 하루만 밤새면도 한 3일은 날아갑니다. 한 3일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안 되거든. 그래서 미리 외워야 돼요. 자, 1번 같이 봅니다. 미칠 거예요. 바닥 면적 합계. 바닥 면적 합계 동그라미. 바닥 면적 합계 얼마죠? 85제곱 이내인 줄 것죠? 정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면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야.
신고하면은 허가받으면서 간주되니까 허가받아야 됩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 바닥면적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 지금 외워요, 지금. 동그라미 2번 별표예요. 줄 거요. 줄 거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밑줄 긋고 밑에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밖입니까? 이걸 도시지역 밖에서 이게 기술이잖아. 도시지역 밖이잖아. 도시지역 밖에서 밑줄 거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밑줄 거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 소규모 건축물이잖아. 밑에 적어요. 소규모 건축물. 그럼 도시지역 밖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받습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저 경남 산청은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 아닙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거든. 그럼 저 경남 산청 도시지역 밖에 소규모 건축물 건축은 허가받습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거야. 아, 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 지을 때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잖아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받습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 단, 동그라미예요. 다만, 줄 것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건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단, 도시지역 밖에 무엇이 지정됐죠?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동그라미예요. 방제지구가 지정됐거나, 붕괴 위험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지역 밖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정답 결정하는 거야. 그럼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의 지정이 없고 방제지구의 지정이나 붕괴 위험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동네에서 소규모 건축을 건축은 신고하면 되지만 도시지역 밖에서 소규모 건축을 건축하더라도 그 동네에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방제지구가 지정됐거나 붕괴 위험지역이 지정되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도 허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줄 거죠?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맞습니까? 3번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과 소규모 건축물이잖아.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받습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로 가능해요. 그럼 여기까지 3개.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바닥면적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 도시지역 밖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짧아지잖아. 여러분 외울 때보다 훨씬 짧아지죠? 긴 것을 짧게 암기. 그 다음 내려와요. 4번은 참고만 해요. 외우지 마요. 다 대수선이야. 대수선. 대수선 행위는 대부분이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나 외우는 거 아니라고. 5번 내려와요. 5번 줄 거예요.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신고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합계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 바닥 면적 합계는 85제곱미터 이하 이내죠. 1번이 그거잖아요. 연면적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거야. 전국 어디에서나. 알겠죠? 단 전국 어디라도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되죠? 알겠죠? 선생님, 보존녹지 지역에 연면적 합계 100제곱 이하는 무조건 신고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네. 건축이 가능한 경우여야 된다는 거죠. 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 이하인 건축은 허가받습니까? 신고입니까? 신고로 건축할 수 있다. 바닥 면적 합계는 85제곱 이내, 연면적 합계는 100제곱 이하. 딱 이렇게 오야 되잖아. 다음 내려봐요. 높이 줄 거요. 니은보다 높이 3m 이하 증축. 딱 이렇게 와. 높이 3m 이하 증축은 허가받습니까? 신고입니까? 신고. 문장을 다 외우지 말라고. 높이 3m 이하 증축. 딱 그렇게 오라고. 줄 거죠.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을 줄 거예요.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은 허가받습니까? 신고로 건축할 수 있습니까? 신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에 리얼번, 미연번, 이거 보통 포기하거든요. 아, 진짜로. 리얼번, 미연번이 길어 놓으니까 안 외운 거야, 수험생들이 심리적으로. 그 앞에까지 딱 외운 거야. 근데 리얼번, 미연번이 정답을 결정한 적이 한 3번 돼요. 딱 당했잖아. 그러니까 수험생이 심리적으로 이건 피할 거야, 이거는 떼고 외울 거야 라고 하면 딱 그거마다가 정답 내더라고. 요즘에는 출제하시는 분들도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 동그라미 잘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구역 동그라미예요. 빨리 해야 돼.
세 번째 줄에 산업단지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앞에 공업지역 빠졌구나. 공업지역 동그라미. 그래서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에서 줄 것죠.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 정도 이하인 공장. 2층 이하 동그라미, 연면적 합계 500 정도 이하 동그라미, 공장 동그라미.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에서 셋 중 하나에 걸리면 돼.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에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 정도 이하인 공장은 허가받습니까? 신고로 건축할 수 있습니까? 신고. 이런 거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기절할까봐 쳐다도 안 보고 갔잖아요. 지금 다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미음. 농수산업을 격려하기 위해서 줄 거예요. 한마디로 공업용입니까? 농수산업용입니까? 농수산업용 건축물 중에서 세 번째 줄에 미칠 거예요. 연면적 200 정도 이하인 창고. 그 밑에 창고는 공업용 창고입니까? 농수산업용 창고입니까? 농수산업용 창고는 연면적 200 정도 이하는 신고로 건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연면적 400 정도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까지 줄 거예요. 축사 동그라미 작물재배사. 축사 작물재배사. 200입니까? 400입니까? 400이잖아요. 축사니까 400이잖아. 작물재배사니까 400. 여기까지 암기하시면 돼. 됐습니까?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들어보죠. 건축법상 건축식물 예상. 저를 봅니다. 이제 교재의 눈을 밑으로 깔면은 제가 마이크 들고 뛰어갈 거예요, 진짜. 이제 그분에게 마이크 주고 와버릴 거다. 혼자 외워야 됩니다. 카메라맨은 그분을 정확하게 얼굴을 카메라를 잡아서 전국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못 외우면은. 저를 봐요, 저를. 제일 위에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 도시적입니까? 도시력 바뀝니까? 도시력 밖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면 되죠.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는 신고하면 되죠. 3개.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로 가능하죠. 높이 3m 이하 정축. 높이 3m 이하 정축은 신고로 건축할 수 있죠. 그리고 표준 설계 도수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 그리고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에서 몇 층?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 정도 이하인 공장. 농수산업용 창고는 연면적 200 정도 이하. 축사 작물재배사는 연면적 400 정도 이하. 이렇게 오시라고. 자꾸 하는 길밖에 없다니까. 반복. 열심히 하지 말고 미친 듯이 하셔야 됩니다. 더 407페이지. 2번 신고 효력 발생, 효력 상실 나와 있습니까? 이거 다 읽고 지나가면 돼. 여러분이 읽어야 돼. 407페이지입니다. 저 위에 박스 밑에 양가로 2번 신고의 효력 상실 찾으셨나요? 건축 신고환자가 그 신고로부터 몇 년? 1년 동그라미 1년 이내에 공사 착수를 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건축허가 받으면 1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그죠? 2년 내에 착수해야 되잖아. 안 되면 건축허가 취소되니까. 건축 신고하면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1년. 그럼 그 뜻이야. 허가 받으면 2년 내에 착수. 건축 신고하면 1년 내에 착수. 그렇게 딱 외우라고. 넘어가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아까 그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이건 다 했던 거죠. 했던 건데, 기본만 나오니까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보세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몇 가지? 29개. 29개 용도가 분류됩니다. 여기서도 제가 체크해 줘야 될 게 있어. 외워야 될 게 있단 말이야. 이건 3, 4월 되게 이제 교재에 미칠 거 드린다고. 오른쪽에 와요. 409페이지. 페이지 좀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뭐 찾아다니면서. 페이지 이야기 한 번만 딱 할 거야. 못 따르면 버리고 갈 거야. 409페이지 제일 위에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표 나와 있습니까? 네. 별표하시고 암기라고 적어요. 이제 찍어드리는 거야. 이걸 다 어떻게 오냐고 나올 것만 딱 찍어드립니다. 첫 번째 1번에 단독주택 찾으셨어요? 네. 단독주택 동그라미예요.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리된 건축물은 밑줄 긋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단독주택 줄 것입니까? 다중주택 줄 것입니까? 다가구 주택 줄 것입니까? 공간. 그렇게 해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은 건축구상 용도가 뭐죠? 단독주택. 앞에 글자 동그라미에서 단다다공 그렇게 본 거야. 건축구상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리된 건축의 종류가 몇 개? 4개. 단다다공 그렇게 보시고 공간 뒤에다가 예를 들면 뭐죠? 대사관. 대사관은 외국 공간 맞죠? 영사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럼 대사관, 영사관은 공간으로서 건축성 용도가 업무시설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거라고. 특징이 있잖아. 그 다음에 내려봐요. 공동주택 동그라미 밑줄 거요. 건축부상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건축은 밑줄 거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동그라미예요. 이런 거 3월 때는 1종부터는 쳐다보지도 않잖아. 1종 근린생활시설, 동그라미 1번에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등 밑줄 줄 거예요. 서적 등을 판매하는, 저 뒤에 판매하는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그 밑에 줄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1,000제곱 미만.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 돼요. 그러면 동네에 가면은 작은 슈퍼나 소매점들이 있죠.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 미만이면 전부 1종 근생시설이야. 넘겨요. 그 다음에 일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그 동그라미 4번 별표예요. 줄 거예요. 어원, 치과, 어원, 한의원, 침소론, 족구론. 대원급입니까? 어원급입니까? 어원급은 일종 근생시설이야. 동네 의원은 전부 일종 근생시설이야. 조산원까지. 안마원 동그라미예요. 안마원 동그라미 밑에 적어요. 안마원 밑에 아니야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안마원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됐어요. 거기서 9번 내려요. 9번 내려오셨습니까? 줄 거죠? 부동산 중개사무소 줄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해당 용도로서 줄 거예요. 해당 용도로서는 반환면적 합계가 얼마? 30제곱 미만까지는 일종 근생시설이라고.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 미만이면은 용도가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부동산이니까 알아보고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체크해 드리는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다음 내려와. 2종 내려와. 2종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에 종교집회장 미칠 거예요.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미칠 거고.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종교집회장은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500제곱 미만까지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봅니다. 그 다음 내려옵니다. 9번 일반 의식적 미칠 거예요. 장의사 동그라미, 동물병원 동그라미, 동물미용실 동그라미 9번, 10번 자주 나옵니다. 찍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 미만인 종교시설, 일반 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야. 오른쪽으로 합니다. 14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밑줄 긋죠? 해당 411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14번, 동그라미 14번이에요. 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411페이지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줄 긋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네, 그러면은 3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일종이잖아. 30제곱미터 이상부터 500제곱 미만이면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종 근생시설이 되는 거야. 알겠죠?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업무시설이 되어버리는 거야.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건축급상 용도가 몇 가지죠? 3가지.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일종 근생시설, 30제곱미터 이상부터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업무시설. 아셨죠? 여보세요? 이 얘기 해줄게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진짜야. 부산의 소강생이었나? 부산의 소강생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 소강생이. 제가 점심 먹으면서 자랑을 많이 해서 스님 저는 상가를 분양받아서 세를 임대하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격증을 따면은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 알겠죠? 그러면은 아파트 상가는 건물이 점포가 작아요? 커요? 뭐 아파트 점포 1층 바닥 면적 합계는 크잖아. 칸칸이 점포가 아니라 미용실도 있고 다 다르잖아. 빵집도 있고 다 슈퍼도 있고 2층도 체육관도 있고 막 의원도 있고 막 그렇잖아. 상가 되게 그렇잖아. 이 상가 건물 전체 바닥 면적,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용도가 뭐라고? 업무시설이야. 근데요, 이미 기존의 상가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다 들어와 있었잖아. 자기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해주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려고 보니까 이 건물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넘는 거야, 이제. 편의점 하다가 부동산을 바꾸려니까. 그러면은 2종입니까?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업무시설입니까? 업무시설이면은요, 그때부터 허가 조건이 달라져요.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고, 뭐,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개설 등록을 못하는 걸 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상가 분양받으면은 혹시 부동산으로 임대하거나 하려면은 부동산이 제일 좋죠? 부동산만 들어오면 땡큐잖아. 누가 그 평수에 10평 남집 평수에 400만 원씩 500만 원씩 세를 주고 들어오냐고. 부동산 아니면 못 버티거든요. 부동산이 가장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500제곱미터 넘을 때까지입니까? 그거 안 될 때까지입니까? 안 될 때까지 부동산 개설 등록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임차인 찾아야 돼. 아셨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개설을 못하는 경우가 강남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많더라고. 아파트 상가에.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파트 상가 딱 분양받고 부동산으로 임대하고 싶으면 개설 등록을 먼저 딱 하잖아. 근데 500제곱미터 이상이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개설 등록을 함부로 해요, 못해요? 조건이 상당히 업무시설 때문에 이제 까다로워집니다. 못해요, 그냥 상가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3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1종, 30제곱미터 이상부터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2종,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업무시설. 앞으로 상가에 분양받아서 월세 받고 싶고 부동산에게 임대를 하고 싶다. 개설 등록은 천천히 하셔야 됩니까? 빨리 해야 됩니까?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오십시오. 17번. 단란주점 동그라미. 단란주점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죠? 150도 미만인 소규모 단란주점은 2종 근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마 시술소 동그라미, 노래 연습장 동그라미. 그래서 2종 근린 시행할 수 있는 주로 종교 기도하고 음식점 밥 먹고 장의사 울고 부동산에 팔고 단란주점 가서 마시고 안마 받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이런 것은 2종 근생시설이에요, 주로. 아셨죠? 네. 안마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 그렇게 분류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무남미 집회시설 줄 거예요. 무남미 집회시설 나오는 거 딱 정해져 있어. 5번 별표. 동식물원 미칠 거예요. 동식물원은 건축상 용도가 뭐죠? 무남미 집회시설이야. 밑에 적어요. 동식물원 밑에다가 아니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니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이렇게 나오면 거의 다 틀립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건축상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무남미 집회시설이에요. 아셨죠? 이런 거 거의 다 속아버리거든. 그 다음에 넘어와요. 9번 의료시설 동그라미. 건축구상 의료시설의 용도가 분리된 건축물의 공통점은 한번 보세요. 의원입니까? 전부 병원급입니까? 병원급. 그러니까 병원급은 전부 의료시설 용도로 분리되고요. 의원급은 의료시설이 아니고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야. 동네 의원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병원급은 의료시설. 두 개 헷갈리겠죠? 네. 그러니까 치과 의원 하면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니까. 근데 치과 병원은
의료시설이 된다니까, 의료시설. 헷갈리겠죠? 이거 설명 안 하면 몰라요. 그것도 찍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내려와요. 12번 수련시설 줄 거예요. 수련시설에서 동그라미 3번 유서 호스텔 줄 거예요. 유서 호스텔 비출 것이고, 유서 호스텔이니까 숙박시설로 분류하면 또 틀려버리거든. 밑에 적어요. 아니야 숙박시설. 유서 호스텔은 건축부상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니죠. 뭐죠? 수련시설 용도로 분류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 동그라미, 업무시설에서 동그라미 2번 일반 업무시설 줄 것이고, 니은번에 오피스텔 동그라미. 여러분, 오피스텔은 건축상 용도가 뭐죠?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오피스텔 밑에다가 적어요. 아니야 숙박시설.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야 공동주택. 오피스텔 건축상 용도는 숙박시설이나 공동주택이 아니고 뭐죠?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넘겨요. 20번 자동차 관련 시설 비출 것입니다. 건축법상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에서 7번 비출 거예요. 운전학원, 정비학원 비출 거예요. 운전학원, 정비학원 밑에 적어요. 아니야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우리 성인고시학원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학교하고 다 학원들이. 그런데 운전학원하고 정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 시설 정도로 분류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1번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줄 것이고 8번에 별표예요. 8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무슨 제외되죠? 동식물원 제외. 아까 동식물원의 건축상 용도는 뭐죠?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잖아. 특이하잖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란 말이야. 나올 거면 딱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됐어요. 이 정도 하시면 돼, 이 정도. 나머지가 거기서 죄송합니다. 27번 와요. 관광휴게시설 비출까요? 27번 관광휴게시설에서 줄 것죠?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야외 동그라미에 둡니다. 음악당하고 극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거든. 근데 야외 글자가 붙으면 뭐로 바뀌죠? 관광휴게시설 용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니죠? 뭐죠? 관광휴게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런 것들 체크해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세요. 417페이지. 417페이지 보면은 시설군 분류표가 나와 있습니까? 417페이지에. 417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시설군의 분류 나와 있습니까? 잠깐만. 건축법상 건축의 용도별 종류가 몇 개? 29개. 29개의 용도 분류된 것을 위험한 정도, 위험 정도, 위험도죠. 위험 정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지면 이름이 뭐죠? 시설군이라고 하는 거야. 시설군 분류. 위험한 정도가 같은 용도끼리 묶어서 분류하면 뭐죠? 시설군 분류. 몇 개가 있죠? 9개 시설군이 있잖아. 그 9개 시설군을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첫 글자 동그라미에서 내려가면 이렇게 되죠? 우리 이렇게 오잖아. 자산 전문, 영교, 건축, 박 그렇게 되죠. 자산, 전문, 영교, 건축, 박 그렇게 되거든. 이런 거 봐요. 미뤄두고 하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 할 게 많이 남아있죠. 공부는 안 하면 안 할수록 걱정만 커지고 할 게 없어요. 안 하면 뭘 해야 될지 몰라. 안 해도 되는 거죠. 할 게 없다니까. 근데 책을 한번 찾기 시작하면 해야 될 게 많다는 걸 느끼게 돼요. 딱 그런 겁니다. 공부는 안 하는 사람은 할 게 별로 없고 하는 사람은 할 게 무지개 많아져요.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이 있었나라고 느끼면 내가 그동안에 별로 많이 안 했구나라고 느끼면 됩니다. 네. 이걸 보여. 잠깐만. 9개 시설군을 말을 해야 된다니까. 잠깐만.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등 시설군, 교육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자유자재로 말을 못하면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시설군 분류해서 잠깐만 상위군으로 분류될수록 위험하죠? 위험한 용도로 변경하면 절차가 뭐죠?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면 뭐죠? 신고. 이렇게 하잖아.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시제. 이게 용도 변경의 원리잖아요.
이 정도 복습해 드릴게요. 1, 2월달에 많이 했지만 특별히 해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넘깁니다. 넘겨서 418페이지 와요. 418페이지 와서 양가로 4번, 5번을 묶어요. 비교. 줄 것죠.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100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용도 변경할 때 그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한다. 줄 거 없습니까? 네. 여러분, 용도 변경할 때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용도 변경에 관하여 뭘 받아야 됩니까? 사용 승인을 받고 용도 변경 공사 끝난 건물을 입주하여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5번 내로입니다.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 설계에 관하여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한다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설계를 누가 설계해야 되죠? 건축사. 그러면 용도 변경할 때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용도 변경에 관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용도 변경할 때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용도 변경 설계를 누가 설계해야 됩니까? 건축사가 용도 변경 설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6번 복수 용도는 인정되고 있죠? 복수 용도 인정되죠? 밑줄 것이고 읽어요. 줄 것죠. 건축주의 용도를 한 개로 합니까? 복수로 합니까? 복수로 해서 건축후가, 건축신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잠깐만. 우리 건물은 학원 건물은 1층부터 마지막 층이 몇 층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1층부터 끝까지 학원입니까? 다른 점포가 있습니까? 층마다 용도가 다르죠. 한의원은 아까 의원급이니까 일종 건생시설이잖아. 일종 권리 생활 시설도 있고, 은행 지점이 있으니까 금융, 업무 시설도 있고, 우리 성인고시니까 교육연구시설도 있고, 하나의 건축물에 복수 용도가 허용되고 있는 걸 우리는 현장에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인데 2개 이상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 대장 기대상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됐죠? 419페이지 와요. 가설 건축물의 건축 절차 나와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건축 절차. 원칙은 뭐죠? 허가. 그래서 양거를 읽어보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밑줄 것이고, 허가를 동그라미하고 뒤에다가 적어요. 원칙.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합니까? 허가 받습니까? 허가를 받고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가설 건축물의 건축 절차도 허가인데,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참고에 있어요. 암기. 참고에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나와 있죠? 암기해야 돼요. 자,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으려면, 자, 같이 읽어요. 3층 이하일 것. 2번 줄 거요. 국토교육에 맞을 거는 안 해도 된다고. 3층 이하일 것 딱 줄 거예요. 줄 거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거예요. 한마디로 철근 들어가는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야 된다 이 말이라. 그 다음에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그리고 줄 거예요. 전기, 수도 등 간성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 판매 시설 등으로 분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이거 됩니다. 3층 이하일 것. 철근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전기 등 간성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 판매 시설 등으로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그래야 가설건축 허가가 나요. 단 4번의 별표예요. 가설건축의 존치기간, 허가 대상 가설건축의 존치기간은 몇 년 이내일 것? 3년 이내. 그러니까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가설건축 허가를 해준다 이 말이야. 알겠죠? 3년 이내로 함이 원칙인데 미칠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언제까지 연장된다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박선에 들어가 봐요. 박선에 들어오면은 박선에 기억년 디귿이 있죠. 거기 A, B에 B번에 보십시오. 허가 대상 가설건축의 존치기간은 몇 년? 3년 이내일 것. 다만 줄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존치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줄 거면 되죠. 그래서 가설건축의 존치기간 연장은
1회 1년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다 틀려버린단 말이야. 언제까지?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의 존치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2번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축조 신고 앞에다 예외. 허가는 원칙, 신고가 예외가 되죠. 동그라미 1번 가설건축물의 가설건축물 외에 죽겠습니다. 재복구 죽고고 동그라미 1번 흥행 2번 전람회 3번 공사용 가설건축물 4번 재복구용 가설건축물 흥행용 가설건축물 전람회용 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네 번째 줄에 죽겠죠. 세 번째 줄 끝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자, 시장구수자에게 맞아? 신고 동그라미 신고하고 작공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번호 붙여드린 거 재복구용 가설건축물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건축을 허가받습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신고해야 될 축조 신고해야 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몇 년? 3년 이내. 그래서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전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몇 년이죠?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오세요. 오른쪽.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421페이지 제일 위에. 이거 다 읽어야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자, 시장, 군수시장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미칠 거예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며칠?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자 등을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이 며칠 남았다고 30일 전에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 가설건축물 건축주가 판단하겠죠. 존치기간을 만료되기 전에 철거할 건지 존치기간 연장을 할 건지. 그때 동그라미 2번 연장 방법이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동그라미 2번이야. 자,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땅 묶어서 별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는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요.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요. 니은번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비교해서 암기합니다. 네. 그리고 넘겨요. 책장을 넘겨서 423페이지입니다. 423페이지 오셔서 큰 2번에 건축물의 설계 나와 있습니까? 1번 건축사 설계 나와 있습니까? 건축사 설계 대상을 발표하시고 뒤에다가 암기라고 적어요. 밑줄 긋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밑줄 긋이고 동그라미 1번.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거기서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줄 긋고 몇 번? 3번. 그 세 개가 건축사 설계 대상이에요. 그 세 가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못하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물 세 가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두 번째,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세 번째,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리모델링 설계는 누가 해야 되죠? 건축사가 설계되는 거야. 다만 죽겠죠?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다니까. 건축사 설계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건축사 설계 대상이 제외되는 거 두 개를 외워야 됩니다. 죽겠죠? 바닥면적합계 85제곱미터 미만 동그라미. 바닥면적합계 85제곱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 가능해요. 그리고 연면적이 죽겠죠? 200제곱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고개를 드시면 돼요. 고개 들죠? 고개 드시고요.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건축법상 건축 절차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건축사 설계 대상은 암기하라고 했죠?
어떤 건축은 건축사 설계해야 되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건축 신고를 해야 될 건축물,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 리모델링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못하는 거야.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봐요. 외우는 목적이 뭐죠? 시험에서 정답 찾으려고. 잘 보라고 이제. 건축 신고 대상은 건축사 설계 대상이잖아. 근데 신고 대상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몇 층?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 신고 대상이잖아. 신고 대상이지만 건축사 설계 대상입니까? 제비입니까? 제비. 그래서 이 두 개는 건축 신고 대상이지만 건축사 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잖아. 이 두 개가 정답을 결정할 확률이 높잖아. 이용이 된단 말이야. 건축 신고 대상 건축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중에서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설계,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24페이지 봐요. 424페이지에서 큰 3번입니다. 저 위에 착공신고 나와 있습니까? 1번 착공신고 대상 동그라미 필기예요. 필기하세요. 착공신고 대상 필기하세요. 힘든 척 하기 없기. 착공신고 대상 적으세요. 3개 받아 적어요. 1번 필기 준비됐죠? 착공신고 대상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허가받은 건축물. 두 번째 건축 신고한 건축물. 그리고 세 번째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 3개가 착공 신고해야 돼요.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건축 신고한 건축물,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은 착공 신고해야 됩니다. 이 착공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뭘 받아야 됩니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건축법상 착공 신고 대상은 사용 승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거 3개는 착공 신고 대상이죠. 건축공사 끝나면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될 건물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시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공사 끝난 경우에는 사용 승인 후를 사용해야 한다. 오 믿겠습니까? 오 이렇게 지문이 깔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착공신고 대상에 축조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포함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시험 문제 잠깐. 축조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 전 1을 사용할 수 있다. OX? O잖아. 사용 승인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할 수 있는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누가 착공신고 대상을 외우고 있는지 시험 문제, 그런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 나오는 거야. 어렵죠? 근데 수험 시간은 대부분 착공신고 대상을 쪽지에서 이거 막 외우겠지. 시험 문제가 그렇게 착공신고 대상을 찾으세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알겠죠? 문제 그렇게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나오는 거야. 다시 할게요. 축조 신고한 가설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사용 승인 전 1을 사용할 수 있다. OX? O. 사용 승인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 후입니까? 전에 사용합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이 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사용 승인 전 1을 사용할 수 있다. OX? X. 착공 신고했으니까 사용 승인 받아야 되겠죠. 사용 승인 후 1을 사용하는.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져, 지문이. 그렇게 하지. 착공 신고 대상을 외웠는지 물어보는 문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30년 이상. 단순히 외우지 마라. 생고생만 한다.
넘어가세요. 넘어와요. 426페이지 6번 봐요. 신설돼서 신설. 426페이지 6번에 보면은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 제한이 나와 있습니까? 네. 뒤에다 적어요. 가로 열고 중대재해처벌. 중대재해처벌 규정이야. 요즘에 신문에 자주 나오죠, 방송에. 중대재해처벌. 중대재해처벌 규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업무 정지 명령, 사망사고 동그라미. 사망사고 동그라미. 1번에. 자, 네 번째 줄 끝에 줄 거예요. 네 번째 줄에.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거나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부터 줄 거예요. 자, 위반하거나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중대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에 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뭐 했죠? 사망하게 한 경우.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몇 년? 1년 이내 기간을 이어야 돼. 1년 이내 기간 동그라미.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법에 의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앞으로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법을 위반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몇 년? 1년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짓다가 1년 동안 공사 중지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재산상 피해 발생에 대한 업무 정지 명령. 재산상 피해를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박산에 들어와요. 최초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 정지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고요. 줄 것죠. 2년 이내에 동일한 현장에서 위반 행위가 재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업무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래서 사망, 사고, 업무 정지 기간은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재산상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반 행위가 다시 2년 내에 동일 재해가 다시 발생하면은 다시 업무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바로 지나갑니다. 신설 규정이에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 와요. 428페이지 7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찾으셨습니까? 네,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펼쳐놓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마무리할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네. 필기하세요. 빨리 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필기합니다. 1, 2월에 필기하신 거예요, 아마. 자, 필기 빨리 합니다. 건축법. 받아 적으세요. 건축법상 준공사는 뭐라고요? 사용 승인. 처음에서 자꾸 외워요.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는 말을 안 씁니다.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를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신청하죠? 건축주. 건축주가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감리자, 건축 관계자, 이렇게 막 속입니다. 공사 감리자는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나오죠.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처리기간 며칠? 7일. 다음 주에 주택법 준공사를 뭐라고 부르죠? 사용검사. 누가 신청하죠? 사업주체가 신청합니다. 사업주체가 신청해요. 사업주체가 신청합니다.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처리기간은 며칠? 15일. 이게 핵심이에요. 428페이지 사용승인 신청. 건축주가 동그라미. 건축주가 다섯 번째 줄에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허가권자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옵니다. 사용승인에서 교부.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운행이 정하는 기간. 그때 국토교통운행이 정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했던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오늘 주로입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 건축물의 사용식이 나와 있습니까? 건축주는 밑줄 거요. 사용 승인을 얻은 후 줄 거요. 사용 승인을 얻은 후 손 떼고,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죠. 사용 승인 후 사용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죠? 줄 거죠. 허가권자는 며칠? 7일 내에 사용 승인 신청부터 7일 내에 사용 승인서 교부가 없으면은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니 한번 줄 거죠. 세 번째 줄 끝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죠. 밑에 적어요. 밑에 적어요. 니은 디귿 적어요. 협의한 공용 건축물. 협의한 공용 건축물. 이 세 개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아까 배웠잖아요.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죠. 4개. 건축법상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4가지를 다 적어드린 거야. 사용 승인 신청후 7일 내에 사용서에서 교부했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한 공용 건축물이거나 그리고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 가능합니다. 디귿번이 뭐죠? 협의한 공용 건축물. 니을번이 뭐죠?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그렇게 되죠. 협의한 공용 건축물. 그리고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 받지 않고 건축물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가로 4번 임시 사용 승인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3번 외워야 되죠. 자, 임시 사용 승인 기간입니다. 동그라미 3번. 건축법상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 2년 이내로 한다. 밑에 원칙. 다만 줄 것죠.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법상 건축 절차인데 하나가 남았어요. 433페이지 와요. 433페이지 보면 4번에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나와 있습니까? 별표. 이러면 이제 건축 절차가 다 마무리인데 잠깐만 봐요.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해당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장이 허가권자와 뭐 하여야 한다?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원칙이 뭐죠? 허가잖아. 특례로서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죠. 바닥면적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 도시적 밖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등은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면 되잖아.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원칙이 허가, 특례로서 뭐죠? 신고인데 건축법상 공용 건축물의 건축 절차는 뭐죠? 협의야, 협의. 해당 기관의 장이 허가권자고 건축 협의만 하면 돼. 협의가 이루어지면 잠깐만 건축 협의가 성립하게 되면은 허가 대상, 건축허 대상은 허가받은 것으로, 건축 신고 대상은 건축 신고한 것으로,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은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것으로 한 방으로, 협의 한 방으로 모든 허가 신고의 성소 의제 처리가 되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협의한 공용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규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협의한 공용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단 하나 해야 돼.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가 완료되면은 건축공사가 완료되면은 지체 없이 통보는 해줘야 돼요. 허가권자에게 통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딱 이거 나와 있어. 통보 의무 하나밖에 없어. 집 다 지었다고 허가권자에 통지해줘야 되는 거야. 읽어볼게요. 교재 밑줄 꺼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밑줄 거예요.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세 번째 줄에 밑줄 거예요. 세 번째 줄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는 용도 변경을 하거나 가설주를 건축하거나 공작물 출조할 경우에는 그 밑에 줄 미리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와 뭐 해야 한다? 협의해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 그래서 건축법상 공용 건축물의 건축 절차는 뭐죠? 협의야. 협의를 하면은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묶어서 이게 협의의 효과예요. 협의의 효과. 공용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면은 2번 해봐요. 협의가 성립되면 동그라미 2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재지에 관한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건축을 받았거나 건축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라. 그리고 협의한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 1항부터 4항 그거 줄 거예요. 건축법 제22조 1항부터 4항 줄 것입니까? 건축법 제22조 1항부터 4항을 줄 것입니까? 이게 뭐죠? 사용 승인 규정이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사용 승인 규정을 말합니다.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 1항부터 3항까지 즉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적용을 안 받으니까 사용 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 승인 전입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협의한 공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만 줄 거요.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 지체 없이 해갖고 이제 뭐 해야 되죠? 통보해야 한다.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예요. 통보해야 한다. 딱 이거 하나 의무가 있는 거야. 나머지 허가 신고는 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되고 사용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만 통보 의무 하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434페이지 제3장부터 3교시에 시작하겠습니다.